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설 특집 총선 대전망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구혜영 경향신문 논설위원 그리고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1부와 2부에서 구도와 공천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그 변수가 될 요인들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꼽는 가장 큰 변수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유승찬 대표님은. 일단 저는 최근에 이제 두 개의 기이한 풍경을 봤는데 정치가 좀 우리 상상을 뛰어넘어서 기이한데 이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권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설날 인사를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걸 참아 보질 못했는데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예. 참 이게 참 국민의 어떤 마음, 가령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설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을 보내고 나서.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령 특별법을 거부권 행사한 데다가 이런 분위기, 난 정치가 이런 것이 좀 그렇고 또 이재명 대표가 광주에 가서 준연동형 얘기를 하면서 위성정당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네. 도대체 이건 광주 정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심지어 거기서 김대중 대통령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네. 네? 서생의 문제의식이라는 거는 다당제를 제도화하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는 그 문제의식을 얘기한 거고 현실 감각이 뭐 그걸 취지를 다 무색하게 만드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치가 너무 좀 이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번 총선에서는 어쨌든 김건희 리스크가 가장 큰 변수일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또 다시 출연한 위성정당. 그에 이제 유권자 이제 네. 평가가 있을 거니까. 네, 그리고 제3지대. 네. 뭐 이 정도가 이번 총선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혜영 의원은. 예, 저도 뭐 선거제 제3지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년 총선하고 비슷한 양상 네. 그 내부의 어떤 문제점들이 극대화되고 있는 총선이고 결과적으로 그 정당 내부의 그 주류 교체와 그다음에 마지막 대선 연장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번 선거 결과가 단순 의석수를 떠나서 한국 사회의 어떤 퇴행과 전진을 좀 그 정치를 포함해서 좀 가늠할 수 있는 뭐 네. 좀 그런 선거라는 부분에서 좀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그 뽑아준 변수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그 위성정당 문제가 있습니다. 준연동형과 위성정당 문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이 얘기 들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최대한 단순하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준연동형제 유지하기로 했고 양당이 이제 그 위성정당 만들기로 한 거잖아요. 예. 이걸 전제를 해놓고 어느 당이 유리할고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어떻게 그 결과로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참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제 민주당이나 그 진보 정당들은 준 위성 정당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준하고 뺀 거고 뭐가 다른 거예요? 굉장히 그 암호 같은 아무 단어이기는 한데 네. 애초에 그 비례연합 정당을 민주당이 주도하지 않고 그다음에 안정의석의 마지막 순번에 배치하는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되다가 이제 비례연합 정당으로 명명하고 나서는 사실상 민주당이 누가 봐도 주도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협상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봐야 되겠지만 글쎄 이게 양측 다 공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병립형하고 비슷한 효과다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글쎄 뭐 변수는 되겠지만 이게 오히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에 미치는 어떤 변수로서의 영향력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4년 전에 그러니까 네. 그때 그 미래한국당하고 더불어시민당 그게 아마 19석 대 17석 이러지 그렇죠. 않았나요? 결과가? 예, 맞습니다. 그때 이제 기억이 그렇게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요번에 비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중도층 사이에서 굉장히 크고요. 음. 그러니까 위성정당, 그러니까 4년 전의 결과가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제3지대의 경우에 네. 뭐 양당 심판론 이러면 이게 잘 피부에 안 와닿거든요. 네. 근데 위성정당 심판론은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이 벌어질 거예요. 이제 이거는 아마 곧
이제 연휴 끝나자마자 위성정당 심판 프레임이 다시 우리 총선에 등장할 것이고 그게 이른바 양당 독점 구도의 폐해의 증거고 그다음에 정치 개혁의 근거도 이렇게 이제 내세울 거다. 너무 선명한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당의 그런 위성정당이라는 것이 그냥 양당 심판 그러면 뭐 설명하기가 되게 복잡한데 네. 위성정당 심판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네. 이 국민적 전파력이 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 그 민주당이 주도한다고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했고요. 네. 위성정당 구성을. 예. 그다음에 박홍근 대표가 그 원내 정당한테 요청을 하면서 3원칙 중에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기는 후보 단일화 원칙의 지역구 연합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소수 정당은 지역구에서 다 빠져라 이 얘기거든요. 그럼 1대1 대결로 선거를 치르겠다. 근데 이거야말로 전에 없었던 거대 정당의 저는 횡포라고 봅니다. 이렇게 된 적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오히려 병립형보다 더 후퇴한 것일 수 있다. 근데 이런 언론 상황이면. 보도로 보면 일부 지역구는 오히려 이제 그 소수 정당에게 단일 후보 자리를 주는 그렇죠. 뭐 요 얘기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봐요. 위성정당의 이제 여파가 이 정의당은 또 완전 내분 상태에 휩싸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참여하느냐 마느냐 갖고. 녹색당도 마찬가지고 녹색당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거의 그 갈라지다시피 했었는데 네. 이번에 정의당도 이 위성정당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를 갖고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원들까지 그 쪼개질 가능성이 있어서 네. 제3정당의 큰 내분이 이제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반면 지금 그 제3지대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 네. 새롭게 네. 이분들에게는 연합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고 있다. 뭐 이 점에서 위성정당 이슈가 단지 위성정당이 각각 몇 석을 할 것이냐에 그치지 않고 네. 선거판 전체를 뒤흔들 하나의 큰 태풍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구혜영 의원은. 예, 변수로서는 충분히 영향력이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준연동형이 되면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거다라는 예상들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빅텐트 논의에서도 그동안은 주춤하다가 갑자기 통합공간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이탈자가 합류할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그 제3지대 신당 그 주체들 사이에 심리적인 불신도 크고 네.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 제3지대 신당과의 관계, 이 준연동 형제가 도입이 됐을 때 국민의힘에 미치는 영향은 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할 것 같고 오히려 통합을 그 촉진할 수가 있다. 그렇죠. 뭐 그런 식의 이제 기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까 유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비례연합 정당에서 지금 지역구 논의와 비례대표제 논의를 이 패키지로 할 것이냐. 그리고 순번을 1번부터 쫙 열어놓고 패키지로 할 것인지 이제 교차로 번호를 매길 것인지 이런 논의 이제 세부적인 논의에 따라서 네. 이게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어찌됐든 그 지역구 후보 단일화 문제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별로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준위성 정당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 위성 정당으로서의 모습은 어찌됐든 이거를 피해가면서 비판을 어떻게 감내가면서 할 것인지 네. 이런 부분이 또 뭐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두 분의 그 변수를 꼽아달라고 했더니 두 분의 말씀에서 또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 분 모두 공약을 거론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총선도 공약은 별로 영향을 못 미칠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두 분은 그렇게 판단하고 저는 있습니다. 이게 정책 공약까지 오지 기회가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방송하다가도 마지막 질문들은 빠지잖아요. 이게 공약에 대한 질문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준석 대표한테 얘기하는 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공약을 얘기할 시간이 공약의 시간이 아니다. 그런 말씀 하시면 어떻게 해요? 공약을 보고 유권자가 그 한 표를 행사한 게 정답인데. 그게 맞는데 네. 제3지대에게는 공약의 시간이 원래 안 오는 거예요. 제3지대에? 근데 공약의 시간은 언제 오는 거냐? 대진표가 확정되고 나서 와요. 그러니까 대진표가 확정되면 공약의 시간이 그때는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번에도 공천이 제가 볼 때는 후보 등록 직전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3월 21일 직전까지 아마 공천이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 예. 공약의 시간이 옵니다.
그때 공약 대결을 좀 하겠죠.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아직은 구도도 아직 정리가 안 됐고 공천은 이미 이제 진입 단계고. 알겠는데 근데 아무튼 하나 둘씩 내놓잖아요. 각 당이. 근데 거기서 이게 전선을 좀 만들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는 공약일 것 같다라고 보시니까 평가할 만한 게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거는 이제 메가서울 이슈가 하나 있는 거고요. 예. 그게 이제 김포나 하남, 구리 같은 경계에 있는 유권자 표심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을 거냐. 근데 저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수도권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흔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가서울, 그다음에 뭐 수원 공략, 뭐 이런 거점 공약들을 하고 있잖아요. 한강벨트 뭐 얘기하고 있고. 네. 그건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전략이다. 흔드는 것은. 근데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 과연 적절한가? 이 문제는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시고. 예. 그다음에 메가서울 문제가 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부자 감세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세수 펑크가 거의 한 60조 가까이 날 거라고 예상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묻지마 부자 감세를 통해서 이제 총선 포퓰리즘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전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그걸 이제 그 부각을 시키느냐 마느냐가 관건이다. 그렇죠. 예. 구혜영 의원은요. 저도 뭐 정책의 시간이 올까 이대로라면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여당, 야당 지금 뭐 거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구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고 아까 이제 김포 서울 편입 예. 요 부분하고 GTX 지하화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여권이 거의 뭐 그냥 해달라는 거 다 해줘라 거의 예.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서울 지지율이 계속 빠지면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종부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근데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고 그 건드리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뭐 재산세를 움직이는 수준으로 뭔가 정책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정책의 시간이 올까.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비례연합정당이라든가 제3신당에서 정책협의 분과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가동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라도 이런 움직임들이 삼지대에서라도 좀 일어나서 거대 정당들을 좀 견인해서 정책의 시간을 좀 빨리 앞당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사실은 2010년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 찬반이 어찌 보면 그때 그 전체 선거를 관통을 했던 아주 핵심적인 전국적 이슈였는데 이렇게 정책이 선거를 끌어갔던 경우가 제가 볼 때 2010년 선거 말고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던 것 예, 같아요. 예, 네. 그렇죠. 지난번 대선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 얘기 꺼냈다가 접었잖아요. 그때 사실은 뭔가 불붙을 뻔했는데 네. 접어서 이게 정책은 아예 올라오질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지역주의 구도가 이제 많이 완화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텃밭이라고 하는 용어는 엄연히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거대 양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 영남을 지켜야 되는데 개혁신당이 갉아먹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 호남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미래가 갉아먹을 수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좀 별로다. 지역구를 갉아먹는 게 별로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요. 두 당이 다 전략적으로 그래 제가 도전 정신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준석 그 개혁신당은 대구를 집중 공략을 해야 되고 네. 새로운 미래는 그 광주를 집중 공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네. 그래야지 서로 만약에 통합을 한다고 했을 때도 시너지가 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이제 그 열기를 모아서 수도권으로 왔을 때 그래야 금태섭 그 새로운 선택인가요? 거기도 좀 힘을 받게 되는 거고. 네. 근데 이런 전략적 구상들이 없고 지금 너무 횡패스 백패스만 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 축구 4강이 그러다가 졌는데 왜 자꾸 축구 얘기를 해요? 이게 불리할 때는 힘이 약한 사람들은 롱패스도 하고 막 이래서 문전 앞으로 뭘 볼을 보내야지 뭐 기회가 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드필더에서 계속 횡패스 백패스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그런 징후가 안 보여요. 지역구에서 그 대구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출마하고 이낙연 대표가 광주에 출마하면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된다? 그래서 판을 흔들어야 된다. 그게 신당이다. 신당은 그런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네. 자꾸만 계산하고 짱 보고 이러면 국민들이 바로 식습니다. 마음이. 네, 예. 알겠습니다. 구혜영 의원은요. 네, 뭐 신당이 그래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 여야가 공천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지역의 어떤 승부도
좀 승부처 부분도 좀 결정나지 않을까. 지금 여야 공이 그다음에 제3지대 신당도 보면 당원의 어떤 어디 출신이냐 이런 거 따져도 수도권을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뭐 한때는 종로에 출마하라는 등 용산에 출마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수도권 승부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당 입장에서는 북상론이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양자 대결에서는 이렇게 팽팽한 양자 대결에서는 수도권에 끼어들 때가 사실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영호남은 3당이 파고들기는 좋은 조건이에요. 좋은 조건인데 예. 그러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 친문 배제 공천할 경우 특히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고향이 전남 장흥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쪽 분위기를 얘기를 들어보면 친문 배제 공천 문제가 공천의 어떤 전면적인 대결 양상으로 갈 경우에 호남 여론이 좀 약화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해요. 그렇게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영남 같은 경우도 국힘 내부의 공천 상황하고 좀 맞물려 있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내부에 의외로 내가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해야 할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탈자가 없는 분위기인데다가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보여줬던 어떤 지도력이나 갈라치기 공약들, 변한 것 없는 어떤 정치력,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정권 심판론 이런 것에 대한 구심력도 많이 약화가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연동해서 봐야 된다. 예, 그래서 텃밭을 교란할 것인지 수도권을 어떻게 교란할 것인지 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알겠습니다. 공천 상황을 보면서 하나 더요. 그러니까 이제 공천이 이제 대충 마무리되면 이제 선대위 이제 출범을 시키지 아,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선대위에 보통 이제 뭐 당 대표는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말고 어떤 대중적 지명도가 있는 사람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와서 간판을 같이 달면서 그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건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어쨌든 한동훈 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물론 아직 공천을 둘러싼 뭐 윤 대통령의 갈등이 다 끝났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아마 다른 대체 카드를 찾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럼 한동훈 단독 간판으로 갈 뭐 가능성이 그럴 있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요. 보시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지금도 이재명 이선 후퇴는 가장 유력한 선거 전략이라고 봅니다. 저는 중도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게 참 굉장히 그 수도권 선거를 하는데 민주당이 네.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라는 이 하나의 프레임 유리한 프레임을 부각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카드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대안 카드로는 지금 뭐 얘기되는 게 이제 김부겸 전 총리 전 총리 통합형이죠. 통합선대위 얘기죠. 예. 근데 저는 이게 화면 프레임을 봐요. 이게 선거를 할 때. 그럼 지금 상태면 한동훈, 이재명, 뭐 이준석 만약에 이렇게 프레임이 나뉜다. 네. 이거 저는 민주당한테 크게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봐서 오히려 가령 이탄희 같은 그 좀 뭔가 한동훈도 마크하고 이준석도 마크할 수 있는 그 70년대생 그 선대위원장 카드를 전면에 내걸고 한번 선거를 해보면 어떨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아이디어시다. 예, 네. 그러면 좀 더 좀 새로운 느낌 뭐 이런 것들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구혜영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뭐 그 국민의힘에서도 굳이 뭐 지금 다른 사람을 선대위원장 앉힐 이유가 있는가? 그러면서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그냥 계속 맡아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뭐 의견이 많다고 해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김병준 전 뭐 교수라든가 그다음에 안대희 네네. 뭐 이런 분들도 좀 거론은 됐다고는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고 다만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까지 맡으면서 어떤 총선 관련 지표로서 굉장히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네. 앞으로 두고 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지금 시선을 집중시킨다거나 총선 관련 지표로서는 뚜렷하게 아직까지 영향력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뭐 지금 한동훈 위원장만한 스타는 없다. 이래서 좀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역시 단독 간판이고 예. 민주당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2월 말 정도 되면 근데 사실상 공천이 마무리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1순위는 여전히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김 전 총리도 이제 딜레마예요. 아무 영향력 없는, 실권 없는.
얼굴마담만 하게 되는 공천방 끝나고 나면 끝나고 그렇죠. 나서 그렇죠. 네. 그건 내가 왜 맡아야 되냐. 네. 이런 고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나 본인도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기 때문에 네.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누가 뭐 내부에서 기다려주는 세력도 없고 예. 꽃가마를 보내줄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네. 안 맡을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에 뭐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게 이재명 대표의 아까 이선 후퇴론하고 맞물려서 좀 시기가 당겨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요. 투표율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구의원. 저는 투표율은 정말 쉽게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반적인 예상은 네. 지금 그 무당파층이 엄청나게 많아져 가지고 그래서 투표율이 낮을 거다라고 하는 무당층이 굳이 적극적으로 투표 의사를 밝히지는 않을 테니까 투표율이 낮을 거라고 봤는데 이게 이제 선거전이 뜨거워지면서 다시 이제 이 무당층이 갈수록 숫자는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투표율이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저는 제3지대 활약 여부에 따라 투표율이 결정될 것 같아요. 그냥 양당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네. 투표를 안 하겠다는 사람들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3의 선택지가 있을 경우 저의 상상력으로 보면 가령 뭐 종로 같은 경우에 지금 금태섭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종로에 김부겸을 공천하고 국민의힘에서 유승민을 공천한다. 이거 재밌지 그 않겠습니까? 너무 그림 아니에요? 아니, 그 상상력으로. 근데 나는 각 당이 선거 전략을 생각하면 수도권 공략을 생각하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차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다들 너무 쫌생이들이라 그렇지. 센 분들을 키워서 경선해야지 경쟁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들 경쟁자를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정치가 재미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 있고 그런 재미있는 카드가 하나 나오는 것과 제3지대가 우리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존재감을 가지면 투표율이 좀 올라갈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투표를 하면은 이제 후보 경합도, 그다음에 내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의무감, 뭐 이런 것들이 동시 작용하면 투표율이 높아지는 건데, 그렇죠.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 후보들 빅매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네. 그다음에 여야의 어떤 공천 혁신이라든가 쇄신 이런 부분들의 진척에 따라서 이제 투표율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도층 중에서도 특히 심판 중도층이 많기 때문에 네, 네. 여등 야등 동시 예. 심판하겠다는 예.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투표에 또 많이 관여를 할까. 어차피 방관하는 중도층들은 투표를 안 하실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동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는데요. 이건 뭐 공천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이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관심사니까 딱 관심 지역 한 곳만 꼽는다면 어디를 꼽아 주시겠습니까? 딱 한 곳만 그 지역구로 꼽아 주시면. 지역구 한 곳이요? 예. 저는 아직도 종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불확실한 종로.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유승찬 대표가 그랬던 그 상상도가 실현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전제 조건. 근데 그 실현될 가능성을 몇 프로 보십니까? 10%? 그럼 하나만한 얘기잖아요. 구혜영 의원은 어떻게 딱 한 곳만 꼽아 주신다면? 저도 이제 종로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뭐 경기도도 좀 이번엔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럼 뭐 이른바 명령 대전으로 언론이 이름 붙인 뭐 인천 계양을 이런 데 꼽아 주실 줄 알았더니 그거는 아니네요. 이미 게임이 끝난 것 같다는 느낌이 전 네, 들고요. 저도요.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뚜껑은 열어봐야 된다니까. 게임이 누가 이긴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네. 예.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김두관 대결 관심 갑니다. 저. 양산을 예. 거기도 상당히 뜨거울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사실 이거는 이제 공천이 다 끝나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언제부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양상이 한 권역에서 특정 지역구에 아주 상징적인 인물 간의 매치업이 성사가 돼가지고 그게 주변 지역의 판세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양상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그리고 이번 거거든요. 짧게 말씀 하나 더 드려도 돼요? 네. 이번에 그 여야가 다 충청권에 관심을 안 두고 있어요. 그렇죠. 충청. 그래서 충청권이 화가 날 것 같아 지금. 그런가요? 원래 충청권이 캐스팅 보트 지역이잖아요. 근데 충청에 대한 전략들을 안 내놓고 있어요. 혹시 히든 카드로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럴까요, 과연? 아무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구혜영 기자도 지금 이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도권.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총선 대전망을 좀 해봤는데요. 이제 큰 틀에서만 좀 짚어봤고 여기는 세세하게 짚을 것은 앞으로 이제 진행 과정 보면서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설 특집으로 꾸며드렸던 총선 대전망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 그리고 구혜영 경향신문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